사실은 지금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내 대출금리도 바로 내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선반영 기대 심리로 지난달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서 그때보다는 지금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올린 형태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내 대출금리는 그 기준금리 인하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조달금리, 그리고 각 은행의 가상금리, 그리고 영업정장 정결금리, 이렇게 부수거래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금리의 차감 조건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아주 핫한 대출의 전문가 풀팽님 모시고 대출 관련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팽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풀팩이라는 필명으로 대출 상담과 대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일금융권 국책은행의 본점 출신이고요. 그리고 해외은행에 지점 근무 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출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가성비 있는 내 집 마련, 그리고 갈아타기, 그리고 대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대출이 네. 어려워졌고 복잡해져서 많은 네. 분들이 굉장히 머리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대출을 받기 전에 네.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뭔가요? 대출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나에게 상환 능력이 있는지. 왜냐하면 대출은 사실을 잘 갚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거를 위해서 DSR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DSR이라는 거는 내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이 나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LTV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내 소득이 그만큼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LTV 비율만큼 다 못 나가거든요. 즉 나의 최종 대출 한도는 내 소득 범위 내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의 소득을 가지고 최대 얼마의 대출을 내서 얼마만큼의 대출 상환 능력을 가지는 게 우리 지금 가정 상황에 맞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이 대출을 활용하기 전에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그 물건지가 오를 만한 좋은 자산인지를 항상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좋은 빚, 나쁜 빚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좋은 자산의 좋은 빚 을 이제 활용하는 능력을 저는 대출력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을 잘 활용을 하는 능력을 기르되 전제는 입지력이 있는 물건지를 선정하는 능력을 먼저 갖추시는 게 먼저 맞다고 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네. 대출 그냥 은행 가서 금리 제일 낮은 데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네. 오히려 그렇게 낮은 금리만 생각하고 대출을 받았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내 대출금리도 바로 내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선반영 기대 심리로 지난달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서 그때보다는 지금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올린 형태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표건들, 즉 실행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오른 형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4%대 중후반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 5%대까지도 형성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내 대출 금리는 그 기준금리 인하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조달금리, 그리고 각 은행의 가상금리, 그리고 영업정장 정결금리, 이렇게 부수거래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금리의 차감 조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한 모든 조건들, 부수거래들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나에게 가장 맞는 대출을 가장 좋은 금리로 받으시는 게 맞는데, 금리만 보고 가시면 사실은 대출 한도에서 내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으실 때 내가 한도가 중요한지 금리가 중요한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금리가 가장 좋은 대출은 정책성 상품이에요. 정책자금 대출인데 예를 들면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러한 정책자금 대출은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이기 때문에 2, 3%대, 그리고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되면 1%대도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자금 대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금리 위주로 조건이 되시는 차주분들에 한해서 대출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은행 재원 대출 같은 경우에는 1금융에서 받을지 2금융에서 받을지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는데요. 확실히 1금융권이 2금융권보다는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도 금리가 훨씬 유리한 편이고요. 그렇다고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그렇게 많이 비싸냐? 또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아요. 한 1% 정도 더 비싼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금리가 진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 정책성 상품부터 알아보시는 게 좋고, 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 2금융권이 DSR 50%까지 열려 있으니까 가장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각 차주분들이 한도가 중요한지 금리가 중요한지에 따라서 어떤 대출 상품을 받을지를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책자금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은행에서 받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대출인가요? 은행에서 이제 대출은 실행을 해줘요. 네. 근데 구조 자체가 정책성 상품이기 때문에 그 기원, 그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대출 총량 자체가 정부 지원 상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총량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디딤돌 대출도 말이 많아졌죠. 원래 이제 금감원에서 서민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은 막지 말아달라고 각 은행권에 주문을 넣어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번 주 10월 18일 날, 지금 촬영 시점이 10월 24일인데요. 저번 주에 디딤돌 대출에 있어서도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LTV 80%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비율을 70%로 낮춘다든지, 그리고 반공제를 꼭 해야 한다. 즉 최우선 변제금만큼을 제하고 나가게 한다든지, 디딤돌 대출도 일반 은행 재원 대출처럼요. 그리고 하나 더가 후취 담보 에도 이제 맞겠다. 즉 우리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늦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디딤돌 대출로 잔금을 치시려는 분들이 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를 했더니 서민 실수요자는 대출을 막지 않는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 하고 원성이 짙으니 하루 만에 다시 그걸 또 철회를 하셨다가 다시 10월 23일 어제자로 조만간 디딤돌 대출 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딤돌 대출에 있어서도 규제가 들어오겠다라는 걸 예상을 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잔금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 자금을 이용하겠다 네. 하면은 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좀 주시를 하고 네. 결정을 하셔야겠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 언제 어떻게 바뀔지라고 정확하게 공시한 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건데, 사실 대출은 소급 적용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설을 하고 승인을 따신 분들은 지금 실행건들에 대해서는 괜찮으실 텐데, 앞으로 이제 내가 뭐 생애 최초로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반공제 안 하고 뭐 신축 아파트에 잔금을 치겠다 하는 분들이 가장 걸리겠죠. 왜냐하면 이 조건에 다 충족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잔금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두시고 움직이시고 은행에서 충분히 상담을 받으신 다음 자금 설정을 하시는 게 유리하고 또 그 방향이 맞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제 금리가 앞으로 좀 더 내릴 것 같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로 해야 되나 아. 변동금리로 해야 되나 되게 어려움을 겪으세요. 네, 어떻게 맞아요.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우리가 정책자금 대출이 좋았던 이유는 고정금리 상품을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2, 3%대의 금리를 10년, 20년, 30년 쭉 고정금리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정책자금 대출이고요. 은행재원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라고 하더라도 쭉 계속 10년, 20년, 30년 이제 고정금리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5년 정도 고정하고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돌아가는 혼합형 상품이 많고요. 그리고 주기형 상품이라고 해서 뭐 이제 주기별로 가는 거예요. 5년 고정이었다가 다시 어느 주기에는 변동으로 가고 다시 5년 고정으로 왔다가 다시 어느 주기에는 변동으로 가고,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가는 대출을 주기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은행재원에서는 그러면 금리 상품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 변동형 대출과 방금 말씀드린 고정금리 상품의 혼합형과 고정금리 상품의 주기형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금리만을 따져볼 게 아니라 스트레스 DSR 2단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은 가상금리를 붙여서 그만큼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상품 중에 어떠한 상품이 금리적인 메리트도 있고 대출 한도도 많이 줄 것인가를 이제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기형 상품이 고정 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출 한도가 더 중요하신 분들은 주기형 상품을 고르시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변동형이 고정형보다 금리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혼합형과 고정금리, 즉 주기형도 지금 변동형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라면 고정금리가 더 높은 이제 그러한 금리 형성을 하고 있는 게 보통인데 지금은 금리의 역전 현상이 벌어져 있고 지금 다시 맞춰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가장 저렴한 거는 보통 이제 혼합형일 거예요. 원래는 이제 상반기 때는 주기형이 대출 한도도 가장 많았고 금리적인 메리트도 가장 있었기 때문에 가장 판매가 많이 되었고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출 한도 면에서는 주기형이 가장 좋은데 금리 면에서는 혼합형이 가장 좋은 상품일 경우가 많고 그건 또 금융사별로도 다르고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따라서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상품을 몇 프로로 가져갈지가 또 다 달라지니까 대충 내가 이제 한도 면에서는 주기형이 유리하구나.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혼합형이 금리가 가장 좋은데 앞으로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네. 스트레스 DSR 2단계도 정말 머리 아파 하시는데 네. 내년에 또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네. 더 그러면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은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로 되면은 모든 금융권에 뭐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기타 대출까지도 다 변동형 차주에 한해서는 그만큼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계대출에서 이렇게 변동형 상품을 쓰는 그러한 차주분들은 다 좀 긴장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보다는 확실히 줄어들 건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 너무 겁먹으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의 기조가 내년에 이어지고 지금보다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사실 시장도 이제 더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내 대출 금리가 지금보다는 이제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거기서 가상금리를 붙여도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가상금리를 붙이는 것보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붙이는 건데 그 기준금리가 내려오면 사실 그만큼이 차치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DSR 3단계 때문에 이제 겁먹으실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질수록 대출 규제는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앞으로 연초에도 이어질 대출 규제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시고 이제 움직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연말에는 네. 지금 또 대출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연말에 받는 것보다 내년에 연초에 받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요? 네, 이제 사실상으로 말씀하신 대로 연말로 갈수록 어차피 은행들은 상반기에 영업을 거의 다 끝낸 은행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도 올리고 대출 한도도 축소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은행 자율적으로 DSR 규제까지 들어오고 MCI, MCG 같은 반공제 상품도 가입 안 시키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되는 은행들도 지금 금리를 올리면서 막혀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연말에 잔금을 치시는 것보다 내년에 다시 대출 총량이 세팅이 되어서 은행이 영업을 시작해야 할 때는 다시 금리를 낮출 거고 한도를 어느 정도 풀어줄 겁니다. 그때 사실은 잔금 대출을 실행하시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내년 초가 무조건 유리할 거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지는 그 기조가 될수록 대출 규제는 강화된 상태에서 총량이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은 이렇게 안 해주는 은행들 중에도 비규제 지역의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LTV 70%, 생애 최초는 80%까지 풀어줬는데 내년에는 은행들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면서 금리는 낮췄는데 LTV 7, 80%가 아니라 5, 60%로 낮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낮아졌으나 대출 규제는 더 심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건지 갈아타기를 할 건지 전세자금 대출만 일으킬 건지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 전세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네. 뭐 둔촌주공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크게 네. 전세가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어서 네, 맞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전세자금 대출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고 은행별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은 한마디로 갭 투자를 막기 위한 그런 규제인데요. 예를 들어 임대인이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매도자와 그
그다음 매수인이 바뀌면서 전세입자 드릴 때 그 전세입자가 받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고, 그리고 신축 아파트 잔금을 치면서 내가 실거주하지 않고 지금 이제 실거주 유예가 3년이 됐으니까 전세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전세입자가 들어오는 것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로 보는 은행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은 거의 모든 은행이 막혔고요. 지금 가능한 은행은 이제 하나은행 일부 지점과 SC제일은행 정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다행인 것은 그 두 은행은 신축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또 이제 서보증 상품이라든지 이런 상품별로 다르겠지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축 아파트에 전세 주고 전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이용을 여전히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SC제일은행이나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담대는 거의 막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점별로는 온도 차가 있겠지만 거의 이제 11월 기표권을 안 받고 있거든요. 12월 기표권부터 다시 들고 와라 이러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담대는 거의 막혔다고 보시면 되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도 여전히 되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하나 더. 사실 또 저번 주에 하나 더 발표가 된 게 뭐냐면 이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임대인의 신용도 좋아야, 그리고 임대인의 상환 능력도 보겠다. 즉 이것은 전세자금 대출의 DSR을 보는 것의 서막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즉 그 집의 컨디션이 좋고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임대인의 신용이 좋지 않으면 그 집의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는 형국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은행 규정이 나와 봐야 알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늘 이제 위에서 즉 금융이나 금감원에서 이런 대출 규제가 발표되는 것과 은행이 규정화돼서 실제 적용되는 것 사이에는 시간차와 온도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빨리 움직이실 분들은 이 발표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시면 되는 거고, 은행 규정대로 은행이 대출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또 금융위에서 발표한 게 그대로 안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에 부부 합산 소득을 내년부터는 뭐 2억까지 이상도 2억 5천까지도 올리겠다 이런 발표는 했는데 아직까지 1억 3천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표는 이미 됐는데 시행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금융이나 금감원에서 발표하는 걸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대출 받은 거는 이제 은행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의 규정을 보고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대출을 받고 싶은데 아직 내가 어디를 계약할지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은행에 가면은 네,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이게 맞습니다. 가능하다, 상담이 네.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그러면 할까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서민 실수요자,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 계약서가 있으니까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일자부를 받은 전세 계약서가 들어와야 상담이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도 적어도 내가 어느 지역에 얼마 정도의 대출을 받는 그런 입지에 있는 물건지를 할 건지를 정해 가셔야 상담이 원활하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3억 있는데 뭐 살까요? 이런 게 가장 나쁜 질문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본인이 어느 지역에서 실거주를 할 건지 또는 투자용으로 사놓을 건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정하시고, 그리고 내 자본금 내에서 어떤 게 가장 가성비 있는 내 집 마련과 투자가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신 후 물건지를 그래도 대략적이라도 선정을 하셔서 가셔야 대출 상담사뿐만 아니라 은행원과도 원활한 상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대출 시장에서 가장 핫한 변화나 트렌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앞에서도 제가 이미 다 정리를 해드리긴 했는데요. 디딤돌 대출이 아마 조금 개정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개편안이 나올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열려있는 하나은행과 제일은행의 움직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은행들이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유주택자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많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매매 잔금뿐만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있어서도 1억 원까지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 사항들이 내년에도 이어질지 아니면 풀릴지에 대해서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세자금 대출 받으실 때 임대인의 DSR이 적용이 될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